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톡톡의 김대희 대표입니다. 음, 2026년이 밝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세금 컨설팅, 그다음에 세금 교육, 세금 강의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뭐 교직원 공제회, 뭐 교육청,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 뭐 전람인재개발원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금 컨설팅도 이제 직접 해드리면서 세금 상담을 해드립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알고는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세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해야 될 것도 많고, 용어도 좀, 우리들한테 좀 익숙한 용어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음, 시간 될 때마다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해서, 한 이제 세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 공부를 하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쭉 공부해 나가면 되겠다. 나는, 그런 이제, 제가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강의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부담 없이요. 아니, 공부한다. 뭐, 그다음에 누구는 수강생이다. 누구는 뭐, 이 강사다. 이런 거 필요 없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좀 알고 가야 된다. 라는 것들도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많이들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 세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 물론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세금에 대해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질문들을 주시면 또 이제 그 질문들을 가지고 또 이제 깊숙이 좀 들어가 볼 수 있으면 또 깊숙이 들어가 보겠고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할 얘기 하고요. 또, 질문들 주시면, 밑에 이제 제가 동영상 올려놓게 되면은, 이제 질문들 주시면 또 질문들 가지고, 또 같이 얘기도 해보고요. 또, 또 필요하다면,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참여하시면서 하실 수 있게끔 라이브라든가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줌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해서 앞으로 좀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세금이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도 우리가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또 내는 세금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세금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몇 가지는 제가 조금 예를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볼 텐데요. 그런 부분들 좀 잠깐 살펴보고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털털한 세금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털털한 세금 이야기, 네. 세금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세금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일상생활 속의 세금은, 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음, 나는 또 세금 얼마나 내고 있는지 한번 계산도 해보고요. 뭐 다 계산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세금과 일상생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또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세금들, 그다음에 저축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에 많이 ETF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세금들, 또 이제 이러한 것들 이외에 이제 많은 세금들을 내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지금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죠.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로서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나올 거고요. 물론 이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 소득세에 대해서 10%는 지방소득세로 내야만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어,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가족들 간에 관련해서는 이제 가족에게서 내가 증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증여를 한다거나요. 뭐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럼 부모님께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죽었다. 본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뭐 자녀들한테라든가 또 형제지간에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 간에는 이제 증여나 상속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여 관련해서 이제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가 대신 내줬다든가, 라고 한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 때도, 네. 자녀한테 준 교육비라든가, 자녀에게 쓴 의료비라든가, 또 본인한테 쓴 의료비, 본인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은 또 이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세액공제라고 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요. 그거 관련이 좀 있겠죠. 그리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이 되면 이제 150만 원씩을 공제받을 수가 있죠. 1인당 150만 원씩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다 그러면 부모님 150만 원, 한 분당 150만 원씩 공제받고 그다음에 70세가 넘으시면 또 뭐, 또 경로 우대 공제라고 받을 수가 있죠. 장애인이다 그러면 나이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장애인 공제라고 2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연금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소득공제로 그냥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줘 버리기 때문에요. 4명만 하더라도 6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세금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도 약간 우리 자세히 좀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은 아닙니다만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왜?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내시는 이제 직장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직장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셔야만 하는데 거기에 어,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들. 자, 그럼 여기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 원 공제를 갖다가 받는 사람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당연히 되는 걸까요?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축류 투자 관련해서요. 네, 이자 배당. 요즘엔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분배금이라든가 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자 소득세, 뭐 10년 이상이면 비과세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증권거래소는 요즘에 이제 많이 좀 약간 음,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좀 적어지는 추세에 있죠. 그리고 이제 베이브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뭐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이런 공적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 연금소득세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소득세는 이제 뭐 나중에 기타 소득세 뭔지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뭐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세 들어가고요.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임대했다라고 하면 임대 소득이 발생할 거고요. 그 주택이나 상가를 양도를 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임대 소득의 과세되는 방법이라든가 뭐 양도했을 때에 비과세되는 법이라든가 이제 올해 이제 5월 9일 날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가 부활이 될 건지 아니면은 더 일몰이 연장될 것인지 라는 것들이 좀 관심사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고 라는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주민세나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어디서 들어본 내용들이죠. 담배 소비세, 주세, 술주자입니다. 불주자, 그다음에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니 뭐 이런 것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시죠.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이자나 배당, 연금,
그다음에 사업 기타 소득이 있으면은 또 예,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만 하느냐라는 것도 나는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들도 좀 이슈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세금들이 많이 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이자 배당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종합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해서 자세히 좀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세금들 있죠. 기타에 들어가는 세금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떨 때 내는지 잠깐 좀 사례를 좀 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얼마 되는지 좀 볼까요? 네,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휘발유나 경유, 기름을 넣게 되는데요. 그 기름을 넣었을 때, 자, 일단 한 1,300원 정도 소비자 가격이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1,600원, 1,700원, 지금 약간 1,700원이 넘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일반적인 경우요. 한 1,300이었을 경우에, 올라가기 전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300원 안에, 일단 부가세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공고가액은 1,182원. 1,182원에 10%, 118원이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가 이제 교통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갖다가 그리고 교통이 휘발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환경, 매연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내셔야만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저는 475원인데 탄력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약 529원 정도를 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변동될 수는 있는데 교통비 환경세가 이제 정액적으로 이렇게 붙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세가 붙습니다. 이 교육세다가 이제 교육세라는 게 또 지방 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세는 이제 국가에다 중앙 정부에다가 지불하는 교육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내야 된답니다. 529원에 15%를 교육세로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6월 달하고 12월 달, 네. 이 두 번 자동차세를 내죠. 이제 12월 말일까지 이제 저도 냈습니다만. 근데 이 이제 기름을 넣고 달리지 않습니까?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36%를 내게 됩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뭐 조정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요. 26% 정도를 적용시키다 보면 한 138원 정도 낸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1,300원 안에 세금만 얼마냐 이거죠. 여기는 세금을 다 포함시켜 보니까 864원 이거 네 누가 냅니까? 네, 내가 1,300원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낸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 1,300원 가격 대비 약 66%의 세금을 낸다는 거죠.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름을 넣으면서 기름을 넣으면서 내가 세금 864원 냈구나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아, 기름 넣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 있다고는 뭐 내가 생각하지 않으셨을 건데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하남에 살거든요. 하남에 사는데 이제 이 강남 사무실까지 아침에 출퇴근만 했을 때 약 한 5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0km 약간 적게 나오는데요. 네. 그냥 50km 잡고요. 50km 잡고 한 20일만 출퇴근했다고 봤을 때 5, 20, 1000km를 갖다가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출퇴근만 했을 때요. 1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네, 리터당 몇 킬로를 가냐? 연비를 갖다 따져봐야 되겠죠. 네. 연비는 한 10km 간다. 요즘에 뭐 아주 연비가 잘 나오는 차들은 뭐 16, 20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서울은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니까요. 10km 정도? 뭐 안 나올 때는 10km, 8km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약 10km로 잡아보겠습니다. 약 10km 잡으면 100리터를 넣어야 되겠네요. 네, 1000km를 타기 위해서 리터당 10km를 가기 때문에 100리터를 넣게 되면 100리터가 네, 1,300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리터를 넣는 거니까요. 한 달 주유비가 13만 원, 연간 156만 원의 기름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세금이 이제 8 6 4원이니까 세금만 네, 연간 1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출퇴근만 하는데요. 그럼 이거 뭐, 한 달에 한 9만 원 꼴 아닙니까? 출퇴근만 했을 때 세금을 9만 원 내고 있다. 라는 것이죠. 기름값은 물론 156만 원이 나갑니다만, 네, 여기에 1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담배 피시는, 요즘 많이 이제 담배를 많이 안 피시죠? 저도 한 2년 전에 끊었습니다만, 담배가 지금 한 20갭이 관련형이 한 4,500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전자담배도 약간의 가격이 다르고 합니다만, 4,500원 하는데, 4,500원 안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볼까요? 일단 부가가치도 들어가겠죠? 네. 공급가액이 4,000원, 약 409원 정도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고 594원이 무조건 붙습니다. 예, 이거 정액적으로 그냥 붙습니다.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담배 소비세라고 이제 1,007원이 붙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벌써 살펴보겠습니다만 개별 소비세는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네, 국세고요. 담배 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지방세거든요. 여기는 정부로 들어간다. 담배 소비세는 각각 지방으로 들어간다. 제가 하남에서 만약에 담배를 샀다 그러면 네, 여기 개별 소비세는 중앙정부로 가고요. 담배 소비세는 하남으로 간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여기 있는 휘발유는 여기 교육세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정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하남시로 가는 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담배 소비세액의 43.99%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 1,007원에 네, 44% 정도 내면은 443원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담배를 피니까 건강증진 부담금 좀 내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나오겠죠? 폐기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갖다 이제 이제 담배를 이제 키워서, 네, 이제 연초. 음, 연초를 갖다 키워야 되겠죠. 연초 안정화 기금 5원 정도 내라 이겁니다. 물론 건강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연초 안정화 기금은 뭐 이건 세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준조세 성격이죠. 준조세 성격인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해서 세금이라고 이제 간주를 한다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네, 3,323원입니다. 4,500원 안에 3,323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 대비 약 14%.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담배 피우는 분들은 애국자십니다. 네. 왜? 한갑 피는데 3,300원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하루에 한 갑씩 피워볼까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30갑일 겁니다. 그러면 담배값이 월 13만 5천 원의 담배값이 들어가고요. 연간은 담배값만 162만 원입니다. 하루에 한 칸씩 피웠을 때. 여기 이제 세금이 지금 3,323원이니까요. 세금은 월 9만 9천 원, 연간 120만 원. 아까 휘발유 이거 지금 한 달, 1000km 타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이게 지금 네, 12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엄청 많이 내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담배를 한 값씩 피시고 차를 운행하신다? 일단 200만 원 정도, 220만 원은 무조건 세금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담배 한 갑 피시면서, 나 3,300원 정도 세금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소주. 맥주, 이제 주세라고 해서요. 술주자. 여기에도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데요. 요즘에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회식을 하거나 그랬을 때 맥주나 소주가 보통 한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병당. 네. 물론 이제 뭐 저 슈퍼라든가 이래서 사는 거 말고요. 네. 일반 식당에서. 그러면 한 4천 원 정도 잡아볼게요. 4천 원 정도 식당에 가서 우리가 회식을 하면서 소주나 맥주를 먹었는데 4천 원 정도 하더라. 그럼 여기에는 이제 세금이 얼마나 붙냐 이거죠. 일단 부가세가 분명히 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이제 공장도 가격은 이따가 이제 이 주세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본 건데요. 지금 이제 공장도 가격이 약 소주는 1,000원 정도, 맥주는 한 2,2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장도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이제 공장 마진을 좀 붙였겠죠? 그 공장 회사.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200원 정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 당연히 붙겠죠. 왜? 4,000원에 부가가치세 364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주세가
자, 여기 공장도 가격, 주세는 공장도 가격 약 72%.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정률 세율제로 가지는 않습니다. 부피로 이제 이 맥주는 부피로 한다고 지금 바뀌었는데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비율을 따져보면 약 72% 정도 되더라. 공장도 가격 72%. 그럼 1200원에 72%는 얼마입니까? 866원이라는 거죠. 1200원에 72%가 866원이다. 그다음에 교육세가 또 따라 붙습니다. 교육세는 주세. 여기는 주세 866원에 30%가 또 주세가 따라 붙습니다. 교육세가 따라 붙습니다. 주세에 부가해서 따라 붙는다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치세 말고요. 부가치세 말고 부가해서 부가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부가세라고도 합니다. 교육세를. 자, 세금이 얼마입니까? 4,000원 안에 1,490원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있다. 약 1,500원 정도 되죠. 네. 그 2,500원. 네. 빼놓은 나머지는 내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병씩 먹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술값만 연간 144만 원, 세금만 53만 원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뭐 하루에 한 병씩 드시는 분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어쩌다 이제 회식하러 가가지고 뭐 한두 병, 세 병 이 정도 드시는 분이 좀 많지 뭐 하루에 한 병씩 이렇게 막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하루에 한 병 정도 마신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도 꽤 되죠, 지금. 보통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병? 평균별로 하루에 한 병 정도 드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약 53만 원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세금과, 여기 있는 세금과,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세금, 합해서 약 한 25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건데요. 우리 이제 백반집 가면은요, 네. 그다음에 그 뷔페식 백반집 있죠? 뷔페식으로 백반집을 들어가면은, 일단, 카드 하시겠습니까? 현금 하시겠습니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카드는 좀 현금 결제하는 것보다 약간 비싸게 받죠? 그러면 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는 카드로 결제할 때 더 돈을 많이 받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네. 그리고 이제 현금 결제한다고 했을 때도 현금으로 결제할 거니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카드 결제가 똑같습니다. 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이 얼마를 팔았는지가 딱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7,000원을 카드를 긁었다. 네, 하면은 7,000원이 바로 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어버립니다. 뭐 법인카드든 개인카드든 간에 일단 신용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 매출액이 이만큼 됩니다 라고 바로 통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달라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이 세원이 노출이 되는 금액이라서 7,000원을 달라고 할 겁니다. 이 현금 결제는 그냥 그 지폐 현금으로 줬을 때 아니면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켜 줬을 때요. 이럴 때를 현금 결제라고 꼭 가정을 하고요. 자, 소비자 가격 그러면 카드. 어, 카드로 긁었을 때 7,000원이면은 7,000원이면은 네. 현금 결제는 얼마 달라고 그럴까요? 왜? 일단은 카드 결제해 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손익분기점을 넘는 금액만큼만 현금 결제를 받으면 그건 이익이겠죠? 네, 7천만 원보다 덜 받아도.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천 원 안에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네, 일단 뭐를 내야 됩니까? 일단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왜? 7천원 팔았다는 게 바로 노출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공고가에 6천원, 부가가치세 약 636원이 네.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7천원을 받아서 카드사에서부터 받아서 636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요건 카드 수수료 1%로 잡았는데요. 뭐 금액에 따라 좀 이렇게 1%에 3% 정도 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음, 요 카드 수수료가 약 70원 정도가 붙고요. 요건 그냥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뷔페 사장님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소득세는 이제 7,000원어치를 팔았는데, 내가 이제 필요 경비, 인건비라든가 원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임차료, 건물 임대료죠. 임대료를 얼마 줬냐 이건데 7,000원에 40% 정도를 필요 경비로 썼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60% 남는 거 아닙니까? 7, 6은 42, 4,200원 중에 4,200원이 남았으면 이거 이익이니까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으로 과표 구간이 과세 표준 구간이 뭐 1,400 이하면 얼마죠? 9%, 9.9%의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경비 다 빼고 1년 동안 벌었는데 1,400만 원 남았다? 이복 빼지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다른 경비 다 빼고 1,4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 가져가는 건데 네, 어디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 못하는 수도 있겠죠. 너무 또 많이 잡으면 그러니까요. 일단 4천만 원. 아,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이죠. 네, 5천만 원 이하면, 그러면 1년에 한 5천만 원 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됐다 그랬을 경우에 약 16.4% 구간이기 때문에 16.4%를 적용하면은 4,200에 16.4%를 적용하면은 689이 나오거든요. 이거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내야 된다. 자, 그럼 세금이 얼마입니까? 1,395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7,000원에서 1,395원을 뺀, 네, 여기 5,600원이, 5,600원을, 7,000원을 받아서 1,395원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손익분기점은 그럼 얼마입니까? 네, 5,605원이 되는 것이죠. 5,605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5,605원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5,600원보다 더 많이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6천 원 받았다. 그래서 보통 카드 가격 7,000원, 현금가는 6,5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기는 남아야 되니까요. 근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세금들을 안 내도 되니까요. 그래서 한 소비자가가 7,000원일 때 한 6,000원이나 6,500원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진이 좀 남아서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격들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카드가 7,000원일 때는 현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면 특히 영산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요. 10만 원인데 카드는 10만 원, 현금은 9만 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보고 나서 이게 한 8만 원만 줘도 되겠구나라고 하면 8만 원만 일단 딱 들이미는 거죠. 현금 8만 원밖에 없는데요. 안 될까요? 9만 원을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8만 원을 줬을 때 과연 그 영산전자상가 그분들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그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세금들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세금 컨설팅, 뭐 세금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자녀가 직장인인데 뭐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한테 들어온 결혼 축의금을 결혼한 자녀에게 줬을 때도요,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유학간 자녀한테 학비와 생활비를 뭐 많이 보태줘도 이건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만 이 학비와 생활비를 넘어서는 금액들을 보내고 나서 그 돈을 남겨서 왔다. 뭐 그러면 그것도 증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해약 환급금이 적을 때 보통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네,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는데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논란 여지가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도 됩니까?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미술품 투자를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저축성보험 비과세한대가 줄어든다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제 적격 연금저축 세 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은 지금 많이 네. 옛날보다는 많이 좀 혜택이 좀 적어졌는데 금액으로 보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연말정산시 기본금리 대상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부양자는 연말정산 기본금리 대상자냐? 아니냐? 라는 것들이요. 새 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신용카드 수익금 받을 수 있냐? 라는 것들이요. 그리고 또 정신보험을 가입을 했다. 사망보험금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리고 네. 법인이 계약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 보험 계약 관련해서는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암이 재발했는데 네. 이 남편과 달자에게 증여하는 게 낫냐, 상속하는 게 낫냐 하는 것들이고요. 할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갖다가 손자한테 이제 손자한테 물려주노라라고 유언을 남겼을 때 상속세는 과연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세대수냐 할증과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나중에 사무소에서 설명을 이제 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잘못하다가는 그 상속재산 공제 일괄 공제가 적용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5억 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대적 연금저축, 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나 연금 수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연금저축을 받은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승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승계했을 때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제가 다 상담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탈탈한 세금 이야기 쭉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는 나올 겁니다. 사례로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나올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들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냥, 세금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저 공부를 할 때, 일상생활하고는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이 많이 있으니, 또 이러이러한 세금들을 우리가 내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휘발유에 대한, 담배에 대한, 또 맥주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세금들입니다. 무조건 부과가 돼버리니까요. 내가 급여가 높든, 급여가 낮든, 무조건 부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들 갖다가 지금 이제 받으시는 그 소득 있죠?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라고 하죠. 근로소득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그리고, 뭐, 연금소득세, 사업소득세.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그런 소득들은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를 하고 대체만 잘 한다면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소득 그 규모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사업자들이라든가 종합소득 과세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건강보험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앞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가볍게 듣고, 가볍게,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형식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구입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 보인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좀 털털하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세금에 대해서 같이 뭐 이야기 나누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